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생명을 구하겠다고 맹세한 의사를 전적으로 신뢰했는데 그 하얀 가운 뒤에 악마가 숨어 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것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의사가 자신의 직업적 맹세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젊은 환자들의 신장을 훔쳐 불법적인 돈을 위해 팔아넘겼습니다. 그가 챙긴 이익은 수억 원이 아니라 90억 원에 달했습니다. 어떻게 의사가 포식자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이 배신으로 인해 인생이 망가진 희생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경찰은 마침내 수술실 뒤에 숨겨진 이 범죄를 어떻게 밝혀냈을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의사에 대한 처벌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목소리는 소중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을 클릭해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이 채널에서 삶의 교훈이 가득한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습니다. 서울의 심장부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병원은 매일같이 환자들로 붐비는 큰 건물입니다. 이 지역의 서민들에게 병원은 단순히 치료를 받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을 걸고 생명을 맡기며 기적을 바라는 마지막 장소였습니다. 하얀 제복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들은 생명을 지키는 임무를 부여받은 구원의 천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병원의 하얀 벽 뒤에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생명을 구하는 수술이라는 미명하에 교활한 범죄가 숨어 있었습니다. 도움을 주어야 할 인물이 자신의 직업적 맹세를 배신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2023년 5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비가 막 그쳐 젖은 흙냄새가 진동했습니다. 26세 청년 박서준 씨가 창백한 얼굴로 종로경찰서 강력팀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 분노,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앞으로 몇 년간 서울 의료계 최대의 스캔들을 밝혀낼 2장의 엑스레이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 씨의 방문은 침착하고 단호하기로 유명한 박경감에 의해 직접 접수되었습니다. 처음에 박경감은 박 씨가 오진이나 비표준적인 의료 절차와 같은 일반적인 의료 과실을 신고하러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박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경험 많은 수사관의 얼굴 표정은 점차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잘못된 처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훨씬 더 끔찍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박 씨는 6개월 전인 2022년 11월 오른쪽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겪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거의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가족은 겁에 질려 즉시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평판이 좋은 외과 과장인 김태현 박사에게 직접 진료를 받았습니다. 초음파와 엑스레이 검사 후 김 박사는 확신에 찬 어조로 박 씨가 진행성 신장 결석을 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박 씨의 오른쪽 신장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으며 심지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말에 박 씨의 가족은 겁에 질렸습니다.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들은 그날 바로 수술을 하자는 의사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수술은 몇 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박 씨는 여전히 복부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김 박사가 와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박 씨의 두 신장이 돌 하나 없이 건강하게 보이는 최신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박 씨와 그의 가족은 안도하며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박 씨의 생명이 구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쓰라린 진실은 반년 후에야 드러났습니다. 2023년 5월 박 씨는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피부는 창백해지고 몸은 쉽게 피로해졌으며 자주 어지러웠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한 그는 강남의 한 대형 사립병원에서 검사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 의사는 의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신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왼쪽 신장은 있지만 오른쪽 신장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혹시 신장 제거 수술이나 기증을 하신 적이 있나요? 그 말을 듣고 박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6개월 전에 신장 결석 수술만 받았을 뿐 장기 제거 수술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사를 설득하기 위해 그는 수술 후 김 박사가 준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진에는 2개의 온전한 신장이 보였습니다. 그 병원 의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미지 조작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편집의 흔적이 보입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박 씨의 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배에 남은 흉터를 바라보았습니다. 흉터는 일반적인 신장 결석 수술보다 훨씬 길고 깊었습니다. 신장 제거 수술의 절개 자국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에게 매우 사악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 씨는 분노가 섞인 쉰 목소리로 박 경감 앞에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경감님, 저는 속았습니다. 제 신장을 도둑 맞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어서 여기에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무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박 경감은 책상 위에 엑스레이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는 이 사건이 서울 나아가 한국 전체 의료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는 자신의 맹세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얀 제복을 입은 악마로 변한 의사와 마주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박 경감은 박서준 씨의 진술을 들은 후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종로경찰서 밖에서는 가는 비가 내려 축축한 기운이 분위기를 짓눌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 장의 엑스레이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상적인 두 개의 신장을, 다른 하나는 왼쪽 신장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차이는 너무나 명백해서 박 경감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15년 넘게 살인, 강도, 마약 사건을 다루며 범죄 세계에 몸담아 왔지만 이번 사건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감정을 찌르는 차가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신부전 환자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머니를 투석 치료에 모시고 갈 때마다 그는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작은 장기 하나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의사가 생명의 원천이 되어야 할 장기를 팔아넘겼다는 혐의가 있었습니다. 박 경감은 여전히 창백하고 긴장한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심각하게 다룰 테니 진정하세요.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은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경감님, 저는 단지 정의를 원합니다. 이대로 방치된다면 편히 살 수 없을 겁니다. 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박 경감은 SL23이라는 암호명의 특별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공개적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정보가 새어나가면 병원이 혼란에 빠지거나 범인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박 씨는 종합적인 검사를 위해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법의학팀은 CT스캔, 초음파, 수술 흉터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나온 공식 결과는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박 씨의 오른쪽 신장은 없었습니다. 그의 몸에 남은 상처는 신장 제거 수술 절차와 일치했으며 그가 가져온 엑스레이 사진에는 실제로 디지털 조작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는 박 경감을 몇 초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범죄자로 변한 의사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수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전문의가 왜 그렇게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김태현 박사의 개인정보는 신중하게 수집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완벽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외과 과장으로 수술실에서 20년 이상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는 친절하고 아내와 두 자녀를 둔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미지 뒤에서 팀은 어두운 면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계좌에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로의 자금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도박에 중독되어 매달 수억 원을 잃고 수십억 원의 빚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수사관들은 김 박사가 젊은 여대생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이 그 여성을 위해 임대되었고 소형차와 명품까지 제공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방병원 의사의 월급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동기는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빚의 압박과 유지해야 할 호화로운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한편 다른 팀은 보건복지부 감사관으로 위장하여 서울대학교 병원에 잠입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1년간 김 박사가 처리한 신장 결석 수술의 의료 기록에 대한 접근을 요청했습니다. 수백 개의 파일이 하나씩 열렸습니다. 점차 이상한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세에서 30세 사이에 건강했던 젊은 남성 환자 6명이 있었습니다. 모두 진행성 신장 결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모두 같은 팀에 의해 개복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엑스레이 결과는 모두 정상적인 두 개의 신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패턴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한 번은 젊은 의사 한 명이 위장한 팀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속삭이는 목소리로 불안감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종종 이상한 점을 봅니다. 검사 결과가 맞지 않을 때도 있고 엑스레이 사진이 반복해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제 경력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말은 이 거대한 퍼즐의 중요한 조각이 되었습니다. 박 씨가 유일한 희생자가 아닐 것이라는 의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박 씨는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몸은 쉽게 피로해졌고 가족에게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은평구의 소박한 임대주택에서 그의 어머니는 항상 그를 위로하려 했었습니다. 아들아, 중요한 건 네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야. 하느님은 분명 계획이 있으실 거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여동생은 가족을 돕기 위해 대학을 휴학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박 씨로 하여금 정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확신을 더욱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내부 회의에서 박 경감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다른 피해자의 수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의심되는 5명의 환자를 공황을 일으키지 않고 다시 검사해야 했습니다. 둘째, 모든 사건에 항상 등장하는 수술팀을 목표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더 깊이 조사될 것이었습니다. 셋째, 디지털 증거를 파헤쳐야 했습니다. 박 경감은 IT 법의학 전문가를 불러 서울대학교 병원의 의료 영상 저장 시스템을 분석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서 급하게 이루어진 조작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회의실에서 칠판은 박 씨의 사진과 김 박사의 사진을 잇는 낙서와 붉은 선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 경감은 팀원들 앞에 서서 수사관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쳐다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뚤어진 의사가 아닙니다. 장기 밀매 조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속하지만 조용히 움직여야 합니다. 그가 낮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흩어진 후 박 경감은 사무실을 나와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서울의 하늘에는 여전히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고는 병원에 누워 계신 어머니에게 말하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모든 것을 밝혀내겠다고 약속합니다. 희망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그 하얀 가운을 믿었던 사람들을 위해. 다음 며칠은 SL23팀에게 가장 바쁜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박서준 외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했지만 공황을 일으켜서는 안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보건 담당관 신분으로 수사관들은 김태현 박사에게 수술받았던 5명의 환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신장 결석 수술 후 장기적인 합병증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무료 수술 후 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설득력 있게 들렸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으며 5명의 환자 모두 서울대학교 병원에 오기로 동의했습니다. 검사 첫날 22세의 한 청년이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왔습니다. 초음파 결과 그의 몸에는 신장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2번째 환자가 왔고 결과는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사팀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5번째 환자가 검사를 받을 때까지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왼쪽 신장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 경감은 방사선과실의 모니터 화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고 턱은 굳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단지 추측에 불과했던 패턴이 이제 현실로 증명되었습니다. 6명의 피해자 모두 젊고 건강한 남성이었고 오른쪽 신장을 잃었습니다. 그는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박서준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서준은 마치 자신과 같은 운명을 겪은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몇몇 피해자들이 대기실에서 만났을 때 분위기는 감동적이었습니다. 박서준은 한 대학생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박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대학생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피해자입니다, 형. 우리가 뭉치면 진실이 더 빨리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그 단순한 말이 박서준의 눈에 눈물이 고이게 했습니다. 같은 상처, 같은 고통, 그리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결심이 있었습니다. SL23팀은 그 후 피해자들의 프로필을 작성했습니다. 그들은 소박한 가정 출신이었고 허리 통증이나 복통과 같은 가벼운 증상으로 병원에 왔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은 진행성 신장결석으로 진단받고 응급수술이 예정되었습니다. 모든 절차는 가족들이 다른 의견을 구할 기회도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쓰라린 진실이 밝혀진 후 그들은 더러운 게임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IT 전문가가 수행한 디지털 수사에서 또 다른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얼굴로 박 경감에게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경감님, 이미지 저장 시간과 수술 일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엑스레이는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시스템에 입력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조작입니다. 박 경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증거는 김 박사가 의도적으로 수술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추측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박 경감은 의사 한 명이 이 모든 것을 혼자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술팀이 있었고 간호사가 있었고 도와준 다른 손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수술에 항상 등장하는 이름 목록에서 한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수술실 수간호사인 이수진이었습니다. 이수진의 사생활에 대한 조사가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소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재정 기록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녀는 새 차와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샀습니다. 간호사의 월급으로는 분명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김 박사의 오른팔이라는 의심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박 경감은 이수진을 경찰서로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단지 의료 절차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수진은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왔습니다. 저는 단지 간호사일 뿐입니다, 경감님. 모든 결정은 의사 선생님이 내리십니다. 그녀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 경감은 바로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동차 구매 서류와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그것들을 책상 위에 놓고 당신의 월급으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단기간에 살 수 있었습니까? 라고 평이하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가족의 도움입니다, 경감님. 우연히 개에서도 돈을 탔고요. 그녀는 점점 불안해 보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 경감은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조용하지만 압박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이 간호사님, 이것이 당신이 솔직해질 기회입니다. 몇 초간 방은 조용했고 이수진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흐느낌 사이로 희미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정말로 연루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김 박사님이 제안했습니다. 신장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비싼 값을 치를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제 임무는 단지 돕는 것이었습니다. 박 경감은 그녀가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수진은 수술이 성공할 때마다 5천만 원의 몫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검사 결과를 위조하고 의료 기록에 허위 데이터를 작성하고 수술 중에 김 박사를 보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다른 직원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수술 후 제거된 신장은 병원에 보관되지 않았습니다. 장기는 즉시 다른 도시로 유통시키는 임무를 맡은 최민준이라는 남자에게 넘겨졌습니다. 그 고백의 방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단지 추측이었던 모든 것이 이제 답을 찾았습니다. 의사가 있었고 간호사가 있었고 중개인이 있었습니다. 이 조직은 작지 않았고 그들의 모든 단계는 깔끔하게 계획되었습니다. 그날 밤 박 경감은 회의실 칠판에 최민준의 이름을 썼고 김 박사와 이수진의 사진과 연결했습니다. 조직의 지도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관문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제 최민준입니다. 그가 사라지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밖에서는 비가 막 그쳤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가로등 불빛에 젖어 반짝였습니다. 마음속으로 박 경감은 사냥이 막 시작되었고 판돈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민준이라는 이름은 이제 SLE13팀을 괴롭히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이수진 간호사의 자백으로 그가 불법 수술로 얻은 신장을 다른 도시로 유통시키는 주요 중개인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박 경감은 최민준을 잡는 것이 더 넓은 네트워크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쥐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추적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최민준은 교활하고 자주 거처를 옮기며 특히 부산에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팀은 감시를 수행했습니다. 통신 기록과 은행 거래 내역에서 의심스러운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최민준은 명동과 종로 부근의 카페에서 누군가를 자주 만났습니다. 그 장소들은 항상 붐벼서 그에게 안전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길모퉁이의 한 작은 카페가 그가 가장 자주 찾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마치 이미 합의된 거래 장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비가 막 그쳤습니다. 젖은 길은 차량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박 경감과 그의 팀은 그 카페에 흩어져 평범한 손님으로 위장했습니다. 몇 명은 노트북을 가지고 앉아 일하는 척했고 2명은 밖에서 커피를 즐기는 것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박 경감 자신은 창가 테이블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눈은 들어오는 모든 손님을 관찰했습니다. 8시가 조금 넘어 최민준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약간 통통한 체격의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걸어와 구석에 앉았습니다. 몇 분 후 다른 남자가 합류했습니다. 멀리서 박 경감은 최민준이 작은 USB 드라이브와 얇은 갈색 봉투를 건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박 경감은 커피잔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빠른 움직임이 뒤따랐습니다. 2명의 팀원이 뒤에서 접근했습니다. 박 경감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동안 최민준 씨, 그의 목소리는 깊고 단호했습니다.
최민주는 깜짝 놀랐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USB 드라이브를 숨기려 했지만 한 팀원의 손이 먼저 그것을 확보했습니다. 불법 인신매매 연루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경감이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놀라 돌아보았고 카페 분위기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SLE 13팀은 깔끔하게 움직였습니다. 큰 소동 없이 최민주는 밖으로 끌려나가 대기 중인 차에 태워졌습니다. 봉투와 USB 드라이브도 압수되었습니다. 종로경찰서 취조실에서 최민주는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은 에어컨이 켜져 있었지만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입을 다물려 애썼습니다. 그의 눈은 박경감의 시선을 피했지만 박경감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민준의 이름으로 된 은행 이체 기록, 부산에서 소포를 받는 모습이 담긴 CCTV 사진, 외국 계좌번호 목록 등 여러 장의 서류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을 올가매기에 충분합니다. 박경감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한다면 법이 조금 더 가벼운 여지를 줄지도 모릅니다. 최민주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박경감은 방금 압수한 USB를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환자 이름, 수술 날짜, 그리고 거액의 원화 금액이 담긴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해서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최민준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단지 환자들이 빠른 입원 경로를 찾도록 돕는 작은 브로커였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2년 전 김태현 박사를 알게 된 후 그는 훨씬 더 더러운 사업에 발을 들였습니다. 김 박사는 젊은 환자의 신장을 제안했고 최민주는 비싼 값을 치를 의향이 있는 구매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각 장기가 수억 원에 팔렸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은 부산으로 보내져 부유한 환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불법 의료 네트워크에 의해 처리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나온 6개의 신장에서 그는 거래당 약 1억 원의 몫을 챙겼습니다. 박경감은 표정을 바꾸지 않고 들었습니다. 마음속은 뜨거웠지만 침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산의 구매자들은 누구입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최민주는 부유한 환자들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두 남자의 이름을 댔습니다. 박경감은 메모했지만 그곳에 대한 수사는 나중에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재 주요 초점은 김 박사와 이수진에 대한 사건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팀은 다시 모였습니다. 칠판에는 이제 최민준의 사진이 김 박사와 이수진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붉은 선이 의사, 간호사, 중개인이라는 명확한 삼각형을 형성했습니다. 증거의 사슬은 더욱 완벽해졌고 증언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그러나 박경감은 가장 위험한 단계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민준을 잡는 것은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주요 목표는 김태현 박사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하얀 가운을 입고 서울대학교병원에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병원 안에서 그를 체포하는 것은 대중의 신뢰를 뒤흔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의료기관의 명성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박경감은 칠판에 있는 김 박사의 사진을 쳐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가면을 즉시 벗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속하고 깨끗하며 공황을 일으키지 않고 해야 합니다. 사무실 밖에서 서울 시내는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아스팔트에 가로등 불빛이 반사되었습니다. 박경감은 오랫동안 창가에 서서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김태현, 당신의 시간은 거의 다 됐어. 우리가 갈 것이고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어. 그날 밤 종로경찰서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큰 칠판에는 피해자들 이수진 간호사, 최민준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중앙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김태현 박사의 초상화가 있었습니다. 모든 붉은 선은 한 지점, 즉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박경감은 똑바로 서서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원을 닫을 시간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김 박사입니다. 계획의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김 박사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병원 외과 과장이었고 많은 환자와 의료진에게 존경받았습니다. 섣부른 체포는 혼란을 야기하고 심지어 병원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긴 논의 끝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김 박사는 수술을 마친 직후 그가 가장 방심하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이 없을 때 병원에서 바로 체포되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서울대학교 병원장이 조용히 호출되었습니다. 그녀는 소식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 박사가. 그동안 롤모델 같았는데 믿을 수가 없네요.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병원의 명예를 위해 경찰에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부디 조심스럽게 처리해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체포 당일 서울의 하늘은 흐렸고 축축한 공기가 서울대학교 병원 마당을 짓눌렀습니다. SLE 13팀은 아침부터
환자, 가족, 심지어 병원 기술자로 위장하여 흩어져 있었습니다. 박경감 자신은 수술실 근처 대기실에 앉아 신문을 읽는 척하면서 가끔 시계를 힐끗 보았습니다. 오후 이 시경 김 박사는 담석 환자 수술을 위해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박경감은 그가 의료팀에게 자신감 있게 지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조적이었습니다. 그 하얀 가운은 한때 구원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그 뒤에는 배신자의 얼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2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 박사는 녹색 수술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의료용 모자는 아직 머리카락을 덮고 있었고 손에는 수술 기록이 담긴 작은 폴더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2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걸어갔습니다. 박경감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2명의 팀원이 뒤를 따랐고 다른 2명은 이미 사무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는 방 안에 있는 3명의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박경감은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김태현 박사님, 불법 의료행위 연루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것은 검찰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입니다. 김 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고 이내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는 통제력을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위협하려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나 수갑이 손목에 채워지자 그의 어깨는 힘없이 축 처졌습니다. 팀이 그를 데리고 나갈 때 몇몇 병원 직원들이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입을 막는 사람도 있었고 당황하여 속삭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젊은 간호사는 심지어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동안 멘토로 우상시했던 의사가 이제 범죄자처럼 끌려가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장은 복도 멀리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멍했고 눈은 충혈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조용히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김 박사는 아직 땀으로 축축한 수술복을 입은 채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 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박경감은 그의 옆에 앉아놨지만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환자들과 동료들을 속이는 데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법은 당신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김 박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긴 숨을 내쉬고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상한 미소였습니다. 후회보다는 도전에 가까웠습니다. 박경감은 그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술렁거렸습니다. 그 미소는 패배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다른 게임을 숨기고 있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체포 소식은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며 정보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치장에서 김 박사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수갑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경감이 확인하러 들어갔을 때 그는 그 의사가 날카로운 시선으로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 한번 옅은 미소를 짓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일의 신문이 쉽지 않을 것임을 박경감에게 깨닫게 하는 미소였습니다. 김 박사는 단순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뒤집으려 할 것이었습니다. 창밖의 서울 하늘은 별 하나 없이 어두웠고 경찰서 안에서는 더 힘든 심리전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종로경찰서 취조실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밖의 날씨는 꽤 더웠지만 하얀 형광등이 긴 책상을 직접 비추며 벽에 날카로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박경감은 두꺼운 서류철을 손에 들고 똑바로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수갑을 찬 김태현 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큰 사건의 용의자가 아닌 것처럼 평온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방해될 정도의 자신감을 반사했습니다. 박경감은 평이한 목소리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김 박사님, 모든 증거는 우리 손에 있습니다. 위조된 의료 기록, 조작된 검사 결과, 이수진 간호사와 최민준의 증언, 그리고 당신의 재정 기록까지 6명의 환자가 오른쪽 신장을 잃었습니다. 당신이 주모자입니다. 김 박사는 몸을 기댄 채 냉소적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부인할 거라고 기대했다면 당신이 틀렸소. 모든 것은 내가 한 게 맞소. 하지만 내 생각에 잘못된 것은 없소. 박경감은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은 환자의 장기를 훔쳤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삶을 망쳤습니다. 김 박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인간은 신장 하나로 건강하게 살 수 있어. 그 6명의 젊은이들은 아직 숨쉬고 있고 일할 수 있어. 반면에 밖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이 기증을 기다리다 죽어가고 있어. 나는 단지 과잉된 것을 정말로 필요한 곳으로 옮겼을 뿐이요. 박경감은 숨을 참았습니다. 김 박사가 심리전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열고 여러 장의 은행이체 증거를 꺼냈습니다. 정말로 돕고 싶었다면
왜 수십억 원이 당신의 계좌로 들어왔습니까? 왜 도박에 사용했습니까? 강남의 아파트를 위해 여자친구를 위해 순간 김 박사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그는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것은 거래의 일부였소. 모든 사람은 보상이 필요하오. 나는 의사고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소. 박 경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제 마르고 창백해진 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눈을 보십시오. 그들은 건강을 잃었고 미래를 잃었습니다. 예를 들어 박서준 씨는 이제 힘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매일 밤웁니다. 그것을 당신은 효율성이라고 부릅니까? 김 박사는 사진들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은 시간이 지나면 마를 것이오. 그들은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것이오. 하지만 그들의 신장을 받은 부유한 사람들은 계속 살 수 있고 계속해서 유익을 줄 수 있어. 그것이 더 중요하오. 박 경감은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압박적이었습니다.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의사입니다. 당신은 생명을 구하겠다고 맹세했지 환자의 몸을 팔아넘기겠다고 맹세하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의사의 선서는 단지 말뿐이오. 현실에서는 이 세상이 빠른 결정을 필요로 하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선택을 했소. 6명이 신장 하나를 잃었지만 6명의 부자가 계속 살게 되었소. 모든 쪽이 이익을 보았소. 나, 그들. 심지어 공식적인 기증이 항상 느리다는 것을 암암리에 알고 있는 의료 시스템까지도. 박 경감은 책상 밑에서 주먹을 쥐었지만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돈과 생명은 단지 교환할 수 있는 숫자에 불과하군요. 단지 돈만이 아니오. 김 박사가 평이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권력에 관한 것이오.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에 관한 것이오. 그리고 나는 그것을 해냈소. 그것이 나를 단순한 의사 이상으로 만들었소. 방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박 경감은 이것이 단순한 탐욕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 박사는 종종 신 콤플렉스라고 불리는 것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박 경감은 핸드폰에서 녹음된 음성을 틀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흐느끼며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박서준 씨 어머니의 녹음이었습니다. 아들아 참아라. 하느님은 분명 계획이 있으실 거야. 엄마는 네가 이렇게 아픈 걸 볼 힘이 없어. 그 목소리가 방을 가득 채우며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김 박사의 미소가 사라졌고 그의 눈이 약간 깜박였습니다. 그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것은 단지 감정일 뿐이요. 그들은 익숙해질 것이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박 경감은 즉시 압박했습니다. 당신의 행동으로 인한 고통에 익숙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입고 있는 하얀 가운을 배신한 범죄자입니다. 김 박사는 오랫동안 그를 쳐다보더니 천천히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내 손에 수갑을 채울 수는 있겠지, 경찰 양반. 하지만 내 생각, 내 신념은 당신이 잠글 수 없소. 나는 내가 한 일을 계속할 다른 사람이 항상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소. 이 시장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오. 박 경감은 마지막으로 그를 쳐다보며 일어섰습니다. 아마 시장은 항상 있겠지. 하지만 이제 당신은 법정에 서게 될 것이고 거기서는 당신이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피해자들이 말할 것이오. 김 박사는 다음 무대를 기대하는 듯이 냉소적으로 씩 웃을 뿐이었습니다. 취조실 밖에서 박 경감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동료들을 쳐다보았습니다. 피해자들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법정에서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날 서울의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축축하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안에서는 대법원으로 향하는 준비가 막 시작되었습니다. 김태현 박사를 신문한 지 며칠 후 종로경찰서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출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박 경감은 디지털 증거와 이수진, 최민준의 자백이 강력하기는 하지만 판사와 대중의 마음을 꿰뚫을 것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모든 증언은 차가운 논리로 반박할 수 없는 날카로운 무기였습니다. 그날 오후 박서준 씨는 경찰서 회의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더 야위어 보였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서 어머니가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박 경감은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준 씨, 당신의 증언은 당신뿐만 아니라 배신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박서준은 침을 삼키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감님, 저는 다른 사람이 저와 같은 운명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것을 멈출 수 있다면 저는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날 다른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도착했습니다. 21세 대학생인 한 청년은 지친 표정으로 왔습니다. 수술 이후로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의사가 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하얀 가운을 볼 때마다 떨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의 몸뿐만 아니라 신뢰도 무너졌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인 공장 노동자는 고개를 숙인 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직장 동료들에게 자주 놀림을 받습니다. 그들은 제가 쉽게 피곤해지기 때문에 게으르다고 말합니다. 저는 위축되었습니다. 경감님. 더 이상 친구들과 축구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반쪽짜리 인간처럼 느껴집니다. 그의 말을 듣던 아내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수사팀은 한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소박한 집은 약간 청구서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충혈된 눈으로 박 경감을 쳐다보았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경감님. 제 아들은 예전에 강해서 가족의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주 아프고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제가 보건소에 가자고 해도 거절합니다. 모든 의사가 똑같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보이지 않는 상처를 반영하듯 떨렸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경찰서 회의실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힘든 사건에 익숙한 수사관들조차 고개를 숙이고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들은 이 범죄가 단순히 장기 절도가 아니라 신뢰의 절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체적 상처보다 회복하기 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한편 사건의 그림자는 대중에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지역 기자들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의료 스캔들이 있다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 소셜미디어는 동의 없이 신장을 잃은 환자가 정말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희생자가 되었을까 봐 오래된 수술 흉터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은 마침내 수사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경찰과 협력할 것이라는 짧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밤늦게 회의실에서 박 경감은 이제 피해자들의 사진으로 가득 찬 큰 칠판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젊은 얼굴들은 더 이상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이 사건이 타협으로 종결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는 서류를 검찰에 넘길 것입니다. 우리는 피해자들을 위해 특별한 보호 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증인이 아니라 정의의 목소리입니다. 한편 유치장에서 김 박사는 이상한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종이와 펜을 요청하여 마치 연설을 준비하는 것처럼 글을 썼습니다. 교도관이 보고했습니다. 경감님, 그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자주 혼자 미소 짓습니다. 박 경감은 심각한 얼굴로 그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의 무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무대는 법정이었습니다. 재판을 앞둔 며칠은 준비로 가득했습니다. 경찰은 재정 증거, 피해자 가족의 음성 녹음, 서면 진술을 수집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증언을 연습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판사 앞에서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예전에 믿었던 의사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더욱 그랬습니다. 서울에서는 소문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일부 부모들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자녀에게 정말로 신장이 2개 다 있니?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공황이 확산되면서 병원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박 경감은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속으로 이 폭풍이 오랫동안 흐렸던 공기를 정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어느 조용한 밤, 그는 책상 위에 두꺼운 사건 파일을 덮고 속삭였습니다. 당신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들의 목소리가 법정을 뒤흔들 것입니다. 그리고 철창 뒤에서 김 박사는 조용히 앉아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에게 재판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신념을 과시할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공식적인 재판 날짜는 2024년 1월 초로 정해졌고 서울은 역사상 가장 큰 법정 드라마를 목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2024년 1월 초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마당은 아침부터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사 차량들이 줄지어 있었고 카메라는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수십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일부는 호기심 때문에, 일부는 피해자에게 정의를이라고 적힌 포스터를 들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정의를이라는 해시태그는 전날 밤부터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의 분위기는 그에 못지않게 뜨거웠습니다. 방청석은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은 수첩과 카메라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김태현 박사가 소박한 흰 셔츠를 입고 출석했습니다. 그동안 명예의 상징이었던 의사가운은 더 이상 없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의사봉이 3번 두드려졌습니다. 피고인 김태현에 대한 의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긴 기소장을 읽었습니다. 위조된 의료 기록, 조작된 검사 결과, 신장을 잃은 6명의 젊은 환자들, 김 박사의 계좌에 있는 수십억 원의 자금 흐름, 그리고 이수진 간호사와 최민준의 역할. 그의 목소리는 피고인의 행위가 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직업적 맹세를 배신한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분노에 찬 속삭임을 나누었고 피해자 가족들은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소장 낭독 후 피해자 증인 순서였습니다. 첫 번째 이름 박서준. 그가 앞으로 걸어 나오자 분위기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몸은 약해 보였지만 걸음걸이는 확고했습니다. 그는 판사 앞에서 선서하고는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전 저는 단지 허리 통증 때문에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가 진행성 신장 결석이라고 했습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수술 후에는 나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제 오른쪽 신장이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제 삶은 바뀌었습니다. 저는 자주 아픕니다. 제 직업은 위태로워졌고 저를 구해야 할 사람에게 속았다고 느낍니다. 박서준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은 젖어 있었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그의 어머니는 스카프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껴 울었습니다. 참석한 몇몇 사람들도 그토록 현실적인 상처를 느끼며 함께 흐느꼈습니다. 다음 증인은 21세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는 몸이 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미래도 잃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약혼을 했습니다, 판사님. 하지만 예비장인 장모님 댁에서 제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파혼했습니다. 저는 신장뿐만 아니라 가정을 이룰 희망도 잃었습니다. 법정은 술렁거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판사는 동정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고는 다시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 후 공장 노동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억누르느라 쉬어 있었습니다. 수술 이후로 쉽게 피곤해집니다. 동료들은 저를 게으르다고 놀립니다. 더 이상 축구를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제 삶의 절반이 빼앗긴 것 같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그의 아내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차례로 증언했습니다. 신뢰를 잃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직업을 잃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멸시받는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든 증언은 달랐지만 공통점은 같았습니다. 몸 이상으로 파괴적인 배신이었습니다. 검사는 그 후 피해자 가족의 울음소리가 담긴 녹음, CT 스캔 결과, 은행 이체 기록 등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 증거는 그의 행동이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김 박사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침착하게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 수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저는 보통 의사들이 감히하지 못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6명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반면에 밖에서는 이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부유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그것은 정의입니다. 법정은 즉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일부 방청객은 분노에 차소리쳤습니다. 일부는 그의 오만함에 충격을 받아 침묵했습니다. 재판장은 의사봉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이 재판은 도덕연설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법정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개인적인 논리가 아니라 증거를 평가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검사는 김 박사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정의는 부자들의 지갑으로 측정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범죄이며 법이 그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날의 재판은 높은 긴장감 속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병원의 다른 간호사들을 포함한 증인들을 소환할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건물 밖에서는 기다리던 군중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일부는 피해자들을 지지하기 위해 촛불을 켰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김태현을 체포하라와 피해자에게 정의를 이라는 해시태그가 최상위에 올랐습니다. 그날 밤 재판 소식이 전국 TV를 가득 채웠습니다. 카페, 시장, 심지어 길거리 포장마차에서도 모두가 김 박사의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분노하는 사람도 있었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의료 시스템에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박경감은 팀원들과 함께 뉴스 방송을 보았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덮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더 힘들 겁니다. 우리는 병원 내부의 증언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네트워크가 얼마나 큰지를 밝혀줄 것입니다. 한편 유치장에서 김 박사는 태연하게 앉아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큰 무대가 법정인 것처럼 만족해 보였습니다. 피해자 증언 일주일 후 두 번째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시 열렸습니다. 분위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소란스러웠습니다.
아침부터 수백 명의 시민들이 건물 앞에 모였습니다. 최고형을 선고하라, 제2의 김태현은 없어야 한다는 현수막이 펼쳐졌습니다. 한 무리의 의대생들은 촛불을 들고 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침울했습니다. 마치 의사라는 직업이 다시 오점 없이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듯 했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방청석은 가득 찼고 기자들은 카메라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이번에는 피해자가 아니라 병원 내부 사람들, 즉 간호사, 기술자, 심지어 서울대학교 병원장이 증언했습니다. 네, 첫 번째 증인인 젊은 간호사는 망설이며 걸어 나왔습니다. 선서할 때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거의 속삭이는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일한 지 몇 달밖에 안 됐습니다. 김태현 박사님은 매우 존경받았습니다. 그분이 지시하시면 우리는 거절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종종 신장결석 수술치고는 절개 부위가 너무 크다고 생각되는 이상한 수술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문서에 서명한 적이 있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미리 작성된 수술 기록에 서명하라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거절하면 직장을 잃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저는 그 환자들에게 죄책감을 느낍니다.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일부 방청객은 동정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일부는 분노에 찬 주먹을 쥐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인 방사선 기술자는 긴장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엑스레이 결과를 다시 인쇄하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원본 파일은 환자의 신장이 정상임을 보여주었지만 저는 인쇄할 다른 파일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단지 기술적인 수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이 밝혀진 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속이는 데 일조했다고 느낍니다. 분노에 찬 속삭임이 법정에서 들렸습니다. 검사는 김 박사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피고인, 당신이 흔적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 증인인 서울대학교 병원장은 지친 얼굴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선서하고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저는 김 박사를 믿었습니다. 저는 그를 우리 병원의 모범적인 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불법 행위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저는 분명히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병원의 명예를 위해 저는 이 법적 절차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병원장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의 명성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 박사가 답변할 차례가 되자 그는 천천히 일어서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은 간호사는 쉽게 영향을 받고 기술자는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는 하급자일 뿐이며 병원장은 기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증언은 사실을 바꾸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들이 가졌던 최고의 의사입니다. 법정은 즉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분노에 차소리쳤습니다. 심지어 직원에 의해 제지되기 전에 일어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의사봉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그만하시오. 이 법정은 당신이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곳입니다. 검사는 그 후 위조된 수술 기록이 담긴 내부 문서와 공식 절차 외에 사용된 의료장비 거래 등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2년 동안 거의 90억 원의 자금이 피고인의 계좌로 유입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공무원 의사의 공식 수입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환자의 권리를 빼앗은 불법 행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김 박사에게 쏠렸습니다. 그러나 불안해하는 대신 그는 차갑게 앞을 쳐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없이는 그 부유한 환자들은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감사해야 합니다. 그 말에 법정은 배신자, 인간도 아니다 라는 외침으로 터져 나왔고 분위기는 거의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재판장은 방이 조용해질 때까지 의사봉을 여러 번 두드렸습니다. 마침내 재판은 연기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의료 및 법률 전문가 증인을 소환할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큰 결정이 될 것이었습니다. 건물 밖에서는 군중이 더욱 격앙되었습니다. 활동가들은 연설을 했고 의대생들은 촛불을 들고 섰으며 최고형을 선고하라는 해시태그가 소셜미디어에서 최상위에 올랐습니다. 그날 밤 재판 소식은 다시 TV를 장악했습니다. 토크쇼는 법률 및 의료윤리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료계에 대한 대중의 신뢰 위기에 대해 길게 논의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박 경감은 증인, 피해자, 자금 흐름 사진으로 가득 찬 큰 칠판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마지막 재판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조금의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유치장에서 김 박사는 작은 종이에 다시 글을 썼습니다. 그는 마지막 변론으로 내뱉을 문장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차갑고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무대가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최종 재판이라고 불리는 세 번째 재판은 2024년 1월 중순에 열렸습니다. 새벽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마당은 군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경찰은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일부 도로를 폐쇄했습니다. 최고형을 선고하라, 제2의 김태현은 없어야 한다고 적힌 포스터가 인파 속에서 휘날렸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전날 밤부터 김태현에게 판결을이라는 해시태그가 치솟았습니다. 법정 안의 분위기는 압박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전국의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마련된 좌석을 차지했습니다. 카메라들은 매 순간을 녹화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 김태현 박사는 다시 소박한 흰 셔츠를 입고 출석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의 입술에는 때때로 많은 사람들을 소름 돋게 하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의사봉이 3번 두드려졌고 재판장은 재판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그날 2명의 핵심 증인이 출석했습니다. 의료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였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서울대학교의 선임 비뇨기과 전문의였습니다. 그는 차분한 걸음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해자들의 수술 흉터를 검사한 결과 이것은 신장결석 수술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절개 부위가 너무 길고 오른쪽 복부 측면에 15cm에 달합니다. 신장결석 수술은 보통 작은 절개를 사용하거나 내시경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상처는 분명히 신장 제거 수술 절차와 일치합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환자의 동의 없이 신장 제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이 있습니까? 전문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것에 대한 의학적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절차상의 실수가 아니라 범죄 행위입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피고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후 법률 전문가인 한 대학교 형법 교수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장기 매매의 형사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의도가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금전적 이득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충족되었습니다. 형법과 의료법에 따라 처벌은 최대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의사라는 신분이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까? 교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가중사유가 됩니다. 의사는 직업적 선서에 묶여 있습니다. 그 선서가 배신당했을 때 잘못의 무게는 배가 됩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은 권위 있는 목소리가 자신들을 명확하게 변호해 준다고 느꼈습니다. 김 박사에게 답변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이론을 말할 수 있지만 현실은 우리 의료 시스템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식 대기자 명단은 길고 많은 영향력 있는 환자들이 헛되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의사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지 범죄가 아닙니다. 법정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재판장은 의사봉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그만하시오. 이 법정은 연설을 위한 무대가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말은 기록될 것이고 당신의 태도에 대한 증거로 평가될 것입니다. 그러나 김 박사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들은 모두 위선자입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많은 중요한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그것을 범죄라고 부른다면 당신들은 현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분노에 찬 함성이 방청석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일부는 일어서서 피고인을 가리켰습니다. 경찰이 즉시 진정시켰습니다. 분위기는 거의 소요 사태에 가까웠습니다. 검사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당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증거는 당신이 구원자가 아니라 직업적 선서를 배신한 배신자임을 보여줍니다. 의사봉이 두드려지려 할 때 갑자기 피해자 중 한 명인 박서준 씨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짧은 허락을 내렸습니다. 박서준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박사님,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구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 젊고 꿈이 있습니다. 당신은 장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꿈도 훔쳤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배신입니다. 방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김 박사의 옅은 미소가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재판장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재판은 연기되었습니다. 검사는 다음 주 재판에서 구형을 낭독할 것입니다. 건물 밖에서는 군중이 더욱 분노했습니다. 무기징역이라는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무기징역 해시태그가 소셜미디어에서 급상승했습니다. 그날 밤 경찰서에서 박 경감은 메모로 가득 찬 큰 칠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재판이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구형은 최대여야 하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유치장에서 김 박사는 작은 메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대중 앞에서 마지막 변론으로 준비하는 것처럼 짧은 문장들을 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차갑고 오만하며 도전적인 희미한 미소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최종 재판 일주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시 전국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새벽부터 경찰은 일부 도로를 폐쇄했습니다. 수천 명의 군중을 통제하기 위해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었습니다. 최고형 선고, 피해자에게 정의를 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높이 휘날렸습니다. 일부 의대생들은 팔에 검은 리본을 단 흰 가운을 입고 앞줄에 서서 직업의 존엄성을 다시 지키겠다는 결의와 애도의 상징을 보여주었습니다. 법정 안의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되었습니다. 방청석은 가득 찼고 기자들의 카메라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모든 렌즈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포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서로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일부는 자녀의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피곤하지만 희망에 찬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의사봉이 3번 두드려졌습니다. 피고인 김태현에 대한 구형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이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사가 사건 파일이 담긴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위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해자 증인, 병원 내부 증인, 의료 전문가 증인, 그리고 법률 전문가 증인의 모든 증언을 듣고 피고인이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했음을 결론 내렸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히 의료 절차 위반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한 심각한 범죄입니다. 검사는 그 후 가장 강력한 증거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법의학 결과는 피해자들의 수술 흉터가 신장 결석 수술이 아닌 신장 제거와 일치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재정 기록은 피고인의 공식 수입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90억 원의 자금 흐름이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셋째, 법률 전문가 증인의 증언은 모든 범죄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방은 조용했고 기자들이 빠르게 글을 쓰는 펜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 검사는 계속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를 위해 우리는 피고인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복이 아니라 다시는 자신의 직업을 배신하는 의사가 없도록 하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방청석은 즉시 술렁거렸습니다. 일부 피해자 가족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일부는 서로 껴안았습니다. 박서준의 어머니는 아들의 사진을 쳐다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있구나. 건물 밖에서는 군중의 외침이 안까지 들렸습니다. 무기징역, 무기징역. 분위기는 감정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김 박사는 의자에 앉아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짓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몸을 감옥에 가둘 수는 있겠지만 내 생각은 이미 이 방을 나갔소. 항상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항상 계속할 사람이 있을 것이오. 재판장은 피고인 그만하시오. 법원은 당신의 개인적인 철학이 아니라 증거를 평가합니다. 라고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검사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는 무기징역이 가장 합당한 처벌이라고 믿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선서에 대한 배신일 뿐만 아니라 인류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단호한 말로 구형을 마쳤습니다. 그날의 재판은 무거운 의사봉 소리와 함께 끝났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주에 열릴 것입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건물 밖의 분위기는 거의 축제 같았습니다. 군중은 법원 마당에서 감사의 절을 했습니다. 의대생들은 우리는 의료범죄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공식 성명을 낭독했습니다. 그 성명은 TV로 생중계되어 군중 속에서 감동을 더했습니다. 그날 밤 전국 TV 화면은 무기징역 구형 소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토크쇼는 법률 전문가와 의료윤리 전문가를 초청했습니다. 한 교수는 이것은 단지 김태현을 처벌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의료 시스템을 개선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박 경감은 팀원들과 함께 TV 화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큰 걸음이 내디뎌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판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음 주 판결이 이 긴 싸움의 절정이 될 것입니다.
한편 유치장에서 김 박사는 작은 매물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판사 앞에서 내뱉을 마지막 말을 준비하는 것처럼 한 줄 한 줄 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차갑고 오만한 희미한 미소가 나타났습니다. 기다리던 날이 마침내 왔습니다. 2024년 1월 셋째 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천 명의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더 많은 경찰이 배치되었고 건물 주변에는 바리케이드와 전술 차량이 경계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국내외 언론사 기자들이 생중계하며 이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밖에서는 군중이 촛불, 포스터, 그리고 최고형 선고와 피해자에게 정의를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었습니다. 일부 의대생들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함께 기도를 올리며 하얀 가운과 검은 리본을 달고 서 있었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처음부터 무거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일부는 자녀들의 사진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방청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카메라들은 피고인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태현 박사는 차분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수감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옅은 미소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여전히 자신이 무대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의사봉이 3번 두드려졌습니다. 피고인 김태현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재판장은 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병원 내부 증인, 의료 및 법률 전문가 증인의 증언을 듣고 의료 기록, 재정 기록, 피고인의 진술 등 증거를 심리한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한 범죄를 저질렀음이 법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입증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이었으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조금의 뉘우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형을 가중하는 이유가 됩니다. 법정 안에 몇몇 사람들은 흐느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문장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방은 감동의 눈물, 환호성, 포옹으로 폭발했습니다. 박서준의 어머니는 기도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젊은 피해자들은 눈물이 고인 채 천장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석에서 김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발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몸을 가둘 수는 있겠지만 역사는 이미 내 이름을 기록했소. 당신들은 나를 범죄자라고 부르지만 나는 의료 시스템이 한 사람에 의해 굴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소. 그것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오. 분노에 찬 함성이 방청석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재판장은 의사봉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그만, 판결은 최종적이며 재판을 마칩니다. 의사봉이 3번 두드려지며 긴 드라마가 끝났습니다. 건물 밖에서는 군중이 안도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서울 광장에서 촛불을 켜고 함께 기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의대생들은 공식 성명을 낭독했습니다. 오늘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배신이 다시는 없도록 직업적 선서를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즉시 무기징역 해시태그로 가득 찼습니다. 울고 껴안는 피해자 가족의 영상이 빠르게 퍼져나가 전국적인 동정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는 사회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TV 화면은 판결의 순간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토크쇼는 법률 및 의료윤리 전문가를 초청했습니다. 한 교수는 이 판결은 단지 한 의사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어떤 직업보다 법이 위에 서 있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면책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박 경감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건 파일이 담긴 두꺼운 서류철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것을 쳐다보다가 천천히 덮었습니다. 이 6명의 피해자들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겠지만 적어도 정의가 그들 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그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회복해야 할 사회적 신뢰가 있었습니다. 판결보다 더 큰 사회적 상처가 있었습니다. 한편 유치장에서 김 박사는 낙서로 가득 찬 작은 종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짧은 문장을 썼고 희미한 미소가 여전히 그의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오랫동안 기억될 어두운 유산을 남겼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게는 여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삶과 이 사건의 사회적 영향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김태현 박사에 대한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은 끝났지만 그 여파는 그 후에야 비로소 실감나게 느껴졌습니다. 피해자, 가족, 심지어 사회 전반의 삶은 상처와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판결 후 몇 주가 지나자 서울대학교 병원의 분위기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보통 환자들로 붐비던 건물은 이제 한산해 보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트라우마 때문에 오기를 꺼려했습니다. 마음 편한 게 제일이니 작은 병원에 가는 게 낫지, 시장의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병원의 명성은 무너졌습니다. 지방정부가 개입하여 서비스 복구와 모든 절차를 엄격하게 감독하기 위해 특별팀을 파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피해자들은 도전으로 가득 찬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제 26세인 박서준 씨는 더 이상 창고에서 일할 수 없었습니다. 쉽게 피로해졌기 때문에 그는 더 가벼운 일인 시간제 컴퓨터 운영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은 여전히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신장 환자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여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내가 아직 여기 서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한 커뮤니티 모임에서 말했습니다. 21세의 대학생은 약혼이 파혼되었을 때 잠시 좌절했습니다. 우울증이 그를 괴롭혔지만 대학 친구들이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는 의료윤리를 주제로 논문을 썼고 환자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연구원이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신장을 잃었지만 삶의 방향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공장 노동자는 사회적 낙인에 직면했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자주 병가를 내는 것을 게으르다고 오해했습니다. 마침내 노동조합은 그에게 행정직을 주었습니다. 월급은 적어졌지만 그는 계속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항상 충실하게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넘어질지 모르지만 함께 일어섭니다. 그녀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버텨야 할 이유가 아직 남아있다고 느꼈습니다. 피해자들 외에 사회 전반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이 공개 토론회를 열어 의료 감독 시스템 개혁을 요구했고 국회의원들은 환자 보호에 관한 새로운 규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의과대학 캠퍼스에서는 학생들이 상징적인 행동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마당에 서서 하얀 가운을 입고 큰 소리로 의사선서를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인류애를 지킬 것을 맹세하며 이 신뢰를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외쳤습니다. 그 행동 영상은 입소문을 타며 새로운 세대가 자신들의 직업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관인 박경감은 모든 발전을 복잡한 심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이제 커뮤니티 연사가 된 박서준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는 여튼 미소를 지었지만 또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법적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사회적 정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에게 무기징역은 단지 한 부분일 뿐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가 이 상처로부터 배우고 일어서는 방법이었습니다. 김 박사 가족의 삶도 주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은둔하며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언론의 주목을 피해 작은 마을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이사했습니다. 중학생이던 김 박사의 큰아들은 친구들에게 자주 놀림을 받은 후 전학을 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범죄자 의사 아들이라고 불려서 눈물을 흘리며 집에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그들의 집은 일부는 빚을 갚기 위해, 일부는 생계를 위해 팔렸습니다. 그들은 잘못이 없었지만 사회적 부담은 그들을 강타했습니다. 언론은 모든 측면을 조명했습니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다시 일어서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피해자들의 이야기, 치욕 속에서 살아야 하는 김 박사 가족, 그리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법을 배우는 사회를 다루었습니다. 그 방송은 많은 시청자들을 울게 했지만 또한 이 비극이 한 의사의 범죄보다 더 크다는 것을 눈뜨게 했습니다. 한편 철창 뒤에서 김 박사는 여전히 오만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긴 글을 쓰지는 않았지만 종종 자신의 글을 다시 읽고 오랫동안 쳐다본 다음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때때로 옅은 미소가 나타났습니다. 예전만큼 사납지는 않았지만 외부 세계는 어쨌든 그에게 무대를 제공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이 사건은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또한 새로운 인식을 낳았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에서 일어설 힘이 태어났습니다. 한 의사의 배신에서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태어났습니다. 박경감은 이 사건의 마지막 파일을 덮고는 사무실 창문에서 서울의 밤을 쳐다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깜박였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는 말했습니다. 아마 우리는 상처를 지울 수는 없겠지만 그 상처가 헛되지 않도록 할 수는 있어.
이제 질문은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의료 직업, 사회적 신뢰, 그리고 인류의 의미에 대한 더 큰 성찰로 이어집니다. 김태현 박사의 비극은 6명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의료계에 대한 사회의 신뢰 기반을 뒤흔드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무기징역 판결은 한 장을 마감했지만 더 넓은 성찰의 공간을 열었습니다. 헌신의 상징이 되어야 할 직업이 어떻게 범죄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곳에서 김 박사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커피숍에서 사람들은 씁쓸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의사조차 배신할 수 있다면 누구를 더 믿을 수 있겠어? 의과대학 캠퍼스에서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 선서는 경력 초기의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평생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한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 배신의 살아있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박서준, 다른 피해자들의 얼굴은 고귀한 직업이 청렴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여러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처 뒤에는 작은 빛, 즉 일어서고 상처 입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는 정신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더 넓은 사회적 영향을 낳았습니다. 중앙정부는 마침내 의료 절차가 내부적으로만 감독되지 않도록 독립기관을 포함하는 병원 감독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보고와 의료 절차에 대한 무작위 감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시민사회도 움직였습니다. 법률구조단체는 의료 과실이나 권한 남용 혐의에 대한 보고를 받는 환자 고충 처리 센터를 열었습니다. 자원봉사 보건단체는 마을을 돌며 환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분위기는 서서히 두려움에서 인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성찰은 의료계 자체에서 나왔습니다. 많은 젊은 의사들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동시에 소명을 느꼈습니다. 서울의 한 레지던트는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썼습니다. 김 박사 사건은 수치이지만 경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수천 명의 의사들이 자신들의 선서에 충실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글은 수천 번 공유되어 신뢰가 무너질 수 있지만 정직함으로 다시 쌓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사관 박경감은 이 모든 변화를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종종 법률 및 보건 세미나에서 연사로 초청되었습니다. 모든 기회에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의사가 잘못된 길을 간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심한 시스템과 때로는 묻지도 않고 너무 믿는 우리 모두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말은 많은 사람들을 침묵하게 하고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박경감 개인에게 김 박사 사건은 그의 관점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법을 단지 집행되어야 할 규칙으로만 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법이 사회의 신뢰를 지키는 것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뢰가 없다면 의사, 경찰, 판사 등 어떤 직업이든 무너질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삶도 성찰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장기 하나를 잃었지만 오히려 영감이 되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용기 있게 말하는 박서준, 학문적 결의를 다진 다른 피해자, 가족의 인내심. 이 모든 것은 고통이 항상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의미 있는 것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김 박사의 가족은 여전히 치욕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한 짧은 인터뷰에서 우리도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랐지만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합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개인의 죄가 종종 무고한 가족을 끌어들인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김 박사 자신, 감방 안에서 그는 과거의 그림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강하지는 않지만 때때로 마치 역사의 흔적을 남기는데 성공한 것처럼 미소 짓습니다. 그러나 외부 세계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에게 감옥은 조용한 무대입니다. 사회에게 그는 단지 반복되어서는 안 될 탐욕의 상징일 뿐입니다. 결국 이 비극의 가장 큰 성찰은 인류의 직업, 지식, 심지어 권력의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양심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구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감이 없다면 그 지식은 무기로 변할 수 있습니다. 박경감은 개인적인 기록의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법은 몸을 처벌할 수 있지만 오직 인식만이 사회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인식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한다. 그는 책을 덮고 밤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김 박사의 비극은 상처로 오랫동안 기억될지 모르지만 신뢰는 깨지기 쉬운 것이며 정직하게 돌봐야 한다는 교훈으로도 기억될 것입니다. 직업적 선서는 단지 말이 아니라 영혼을 묶는 약속이라는 것,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항상 빛을 밝힐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태현 박사 사건은 법정에서 끝났습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6명의 피해자는 삶을 계속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이 큰 상처로부터 서서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의사가 길을 잃었거나 시스템이 방심한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얼굴을 마주하게 하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경계하고 있는가? 우리는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인류애를 지킬 만큼 충분히 용감한가? 이 비극에서 우리는 의사, 경찰, 교사, 판사 등 어떤 직업이든 모두 같은 기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신뢰는 학위나 직위로 살 수 없지만 정직한 행동과 깨끗한 마음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그 신뢰가 배신당하면 그 결과는 한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미칩니다. 6명의 피해자는 신장 하나를 잃었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힘의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동기부여 연설가로 일어선 박서준, 의료 윤리에 대한 논문을 쓴 다른 피해자, 가족을 위해 버틴 다른 피해자, 그들은 모두 고통에서 태어난 작은 영웅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어둠이 빛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김 박사의 가족도 다른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그들은 잘못이 없었지만 무거운 사회적 부담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잘못된 행동이 항상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휩쓰는 파도를 동반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십시오. 개인의 죄가 집단적인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도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묻지도 않고 완전히 삶을 맡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김 박사 사건은 시스템이 방심할 수 있지만 사회의 목소리가 감독이 계속되도록 상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눈뜨게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계에게 이 비극은 큰 경종입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경력 초기의 의식이 아니라 평생의 약속입니다. 의사는 똑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진실해야 합니다. 양심이 없다면 지식은 파괴적인 도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충실히 따라온 수사관 박경감은 마지막 기록을 간단한 한 문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정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식의 시작이다. 그 문장은 그의 사무실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도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문은 우리, 즉 청취자들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우리 주변의 작은 것들부터 신뢰를 지키기 시작할 것인가? 일에서 정직하고 약속에 충실하며 이웃을 돌보는 것. 이 이야기가 삶은 신성한 신탁이며 모든 직업은 봉사의 길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이상 김태현과 같은 인물이 태어나지 않도록 양심을 지킵시다. 이 이야기에 감동받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무기징역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의미 있는 다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우리 삶에 대한 귀중한 교훈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항상 우리를 어둠에서 지켜주시고 항상 선의 길을 선택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Google Search Suggestions. Display of search suggestions is required when using grounding with Google Search. Learn more. Google 로고.